제68편 문명의 태동. 이것은 동물적인 존재보다 거의 나을 것이 없는 지위로부터 사이에 계제된 시대를 거쳐 그리고 완전하지는 않지만 실제적인 문명이 더 높은 인간 종족들 가운데에서 진화된 후대에 이르기까지의 길고 긴 인류의 진보적인 투쟁에 대한 설명의 시작이다. 문명은 종족마다 획득되는 것이고 생물학적으로 주어지는 재능이 아니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손들은 문화적 환경 속에 적응해야 하며 동시에 다음 세대의 젊은이들은 새롭게 그 교육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다. 문명의 우수한 본질 특성들은 과학적, 철학적, 종교적, 직접적인 상속에 의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달되지 않는다. 이 문화적 성취들은 오직 사회적인 유산에 대한 개화된 보존에 의해서만 유지된다. 협동적 계층의 사회적인 진화는 달라마시아의 선생들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인류는 30만 년 동안 집단 활동에 대한 관념 속에서 양육되었다. 모든 인종들 중에서 청색 인종들은 이러한 초기의 가르침들에 의해서 가장 많은 유익을 얻었으며 적색 인종은 다소 얻었고 흑색 인종이 전체 중에서 가장 적게 얻었다. 최근에 이르러서 황색 인종과 백색 인종들은 유란시아에서 가장 진보된 사회적 발전을 나타내었다. 1. 보호적 사회화. 사람들은 서로 가깝게 접근하였을 때 종종 서로를 닮아가기도 하지만 원시인에게는 친근함을 느끼는 마음과 자기 이웃들에게 사회적으로 접촉하고자 하는 욕구가 자연스럽게 흘러넘치지 못하였다. 그보다는 오히려 초기 종족들은 슬픈 체험을 겪음으로써 결합 안에는 강한 힘이 존재한다. 는 것을 배웠으며 유란시아에서 사람의 형제 신분의 즉각적 실현에서 길을 막고 서 있는 것은 자연적인 형제적으로 끌어당김의 이러한 모자람이다. 일찍부터 연합은 살아남기 위한 대가가 되었다. 혼자 있는 사람은 자기에게 갑작스러운 습격이 닥친다 하더라도 확실하게 보복할 수 있는 한 집단에 소속되어 있음을 표시하는 어떤 부족 표식을 간직하지 않는 한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심지어는 카인의 시대에도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어떤 표지를 갖지 않고 멀리 여행하는 것은 죽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문명은 폭력에 의한 죽음에 대처하는 사람의 대비책이 되었으며 반면에 그 대가는 사회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 법적 요구들에 복종함으로써 갚아야 한다. 그리하여 원시 사회는 필요한 것들을 서로 나눈다는 개념 위에 그리고 연합하여 안전을 증진시킨다는 개념 위에 세워졌다. 그리고 인간 사회는 고립에 대한 두려움의 결과로 그리고 마지못해서 하는 협동에 의해서 오랜 세월의 순환 과정을 거쳐 진화되어 왔다. 원시인 존재들은 단순한 개인 단위들의 집합보다는 집단이 훨씬 더 훌륭하고 강하다는 것을 일찍부터 배우게 되었다. 100명의 남자들이 결합하여 힘을 합쳐 일하면 거대한 돌도 움직일 수 있으며 잘 훈련된 다수의 평화 수호자들은 흥분한 군중을 자제시킬 수 있다. 그리하여 사회가 생겨나게 되었는데 개개인들의 단순한 연합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지능적인 협동자들의 조직을 이룬 결과에 의해서였다. 그러나 협동은 사람의 자연적인 특색이 아니며 처음에는 두려움을 통하여 협동하는 것을 배웠고 나중에는 시간적인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장차 당하게 될지도 모르는 위험들을 방지함에 있어서 그것이 가장 유익한 것임을 발견하였기 때문이었다. 일찍부터 스스로를 원시적 형태의 사회로 조직화하였던 그 민족들은 자신들의 이웃에 대항하여 방어하는 일뿐만 아니라 자연에 대한 도전에 있어서도 더욱 성공을 이루게 되었으며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증대되었고 그리하여 문명은 여러 번의 퇴보에도 불구하고 유란시아에서 꾸준하게 진보되었다. 그리고 사람의 수많은 실책들이 인간 문명을 전혀 정지시키거나 파괴시키지 못한 것은 오로지 연합을 통하여 유지된 가치 있는 것들이 더욱 증진되었기 때문이다. 현대 문명 사회가 아주 최근의 현상이라는 사실은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과 아프리카의 부시먼 인종,
그리고 피그미 인종과 같은 원시적 사회가 오늘날에도 유지되고 있는 현상으로부터 잘 알 수 있다. 진보가 늦은 이 민족들 속에서 초기의 집단적 호전 성과 개인적인 의심, 그리고 모든 원시적 종족들의 전반적인 특색이었던 매우 반사회적인 다른 본성들 등이 발견되기도 한다. 사회성이 없는 고대 민족들 중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남아 있는 이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개별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은 사회적 진보를 이루는 보다 유력하고 힘센 조직과 연합회들과는 성공적으로 경쟁할 수 없다는 것이 사실임을 역력하게 증언하고 있다. 매 40 내지 50마일마다 서로 다른 사투리를 구사하며 진보가 늦고 의심이 많은 이 반사회적 종족들은 행성영주의 유형 참모진의 합동교육과 인종들을 증진시키는 아담 계열의 후예 집단들의 후기 활동들이 없었다면 너희들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 것인지를 예증해주고 있는 것이다.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현대의 표현은 무지한 망상, 한때의 허구였던 황금기를 실체라고 믿는 것이다. 황금기에 대한 전설의 유일한 근거는 달라마시아와 에덴이라는 역사적 사실뿐이다. 그러나 발전된 그 사회들은 꿈으로 그려보는 이상과는 매우 다른 것이었다. 2. 사회적 진보에서의 요소들. 문명화된 사회는 사람이 자신의 고립에 대한 혐오감을 극복하기 위하여 일찍부터 노력한 결과였다. 그러나 이것은 상호적인 애정을 반드시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으며 현재의 어떤 원시적 집단들이 보여주는 난폭한 태도는 초기 부족들이 어떤 상태를 겪었는지를 잘 묘사해주고 있다. 그렇지만 문명 세계 속의 개별 존재들이 서로 일치하지 못하면서 대립되는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문명 그 자체가 분투와 투쟁이라는 모순된 덩어리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따분하고 지루한 침체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가장 진지한 분투를 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지성 차원은 문화 진보의 정도에 상당히 기여하지만 사회는 본질적으로 각 개별 존재의 생활 양식에서 위험 요소를 줄여주도록 고안되었으므로 삶에 있어서 고통을 줄이고 기쁨 요소를 증대시키는 속도에 따라 그만큼 진보해가는 것이다. 그리하여 전체적인 사회 본체는 그 목표가 자아 유지인가 아니면 자아 만족인가에 따라 결정되는 운명의 목표, 생존 또는 소멸을 향하여 서서히 나아간다. 자아 유지는 사회를 기원시키며 반면에 지나친 자아 만족은 문명을 파괴한다. 사회는 자아 영속, 자아 유지, 그리고 자아 만족에 관련되지만 그러나 인간의 자아 실현은 대다수 문화적 집단들의 당장의 목표가 될 만한 가치가 있다. 본래의 사람에게 있는 집단 본능은 유란시아에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사회적 조직의 발전을 이룩할 정도로 충분한 것이 아니었다. 비록 선천적인 집단적 성향이 인간 사회의 밑바닥에 깔려 있다 하더라도 사람의 사교성 대부분은 습득되는 것이다. 인간 존재들이 초기의 연합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영향을 주었던 두 가지 요소는 양식에 대한 열망과 성적인 사랑이었으며 이러한 본능적인 충동들은 사람으로 하여금 동물 세계와 공유하도록 강요하였다. 인간 존재들로 하여금 억지로 함께 있도록 하고 그들을 하나로 묶었던 두 가지 다른 감정들은 공허함과 두려움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귀신에 대한 두려움이 심하였다. 역사는 사람의 오랫동안의 양식을 위한 투쟁에 대한 기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원시인들은 자기가 배고플 때에만 생각하였다. 음식을 저장하는 것은 최초의 자아 부정, 자아 교육 단련이었다. 사회가 커짐에 따라 양식에 대한 열망만이 상호적 연합의 유일한 자극이던 시대는 지나갔다. 수많은 다른 열망들, 다양한 필요성에 대해 깨닫게 됨에 따라 인류의 연합은 더욱 긴밀하게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회는 인류가 필요로 한다고 가정되는 것보다 너무 지나치게 커져서 오히려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 20세기의 서구 문명 세계는 인간들의 지나치게 배가 된 욕구와 열망들, 그리고 사치로 인한 너무 지나친 부담에 짓눌려서 신음소리를 내고 있다. 현대 사회는
멀리까지 미치는 상호 연합과 매우 복잡한 상호 의존이라는 가장 위험한 위상들 중의 하나인 긴장 상태를 견디어내고 있는 중이다. 굶주림과 허영심, 그리고 귀신에 대한 두려움은 그들의 사회적인 곤경 속에서도 끊임없이 계속되었지만 성적인 만족은 과도기이었고 가끔 일어나는 것이었다. 성적인 충동 그 자체만이 원시적인 남자들과 여자들로 하여금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무거운 짐을 지도록 만든 것은 아니었다. 초기의 가정은 성욕을 참지 못하는 남성들이 만족감을 자주 채우지 못한 것에서 그리고 인간 여성의 헌신적인 모성애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으며 인간 여성은 모든 남성 고등동물들과 어느 정도 분담하는 생활을 하였다. 연약한 어린 아기의 현존은 남성과 여성의 활동에 있어서 일찍부터 분화되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여인은 정착된 주거지를 유지하면서 그곳에서 땅을 일굴 수 있었다. 그리고 초기 시대부터 여자가 사는 곳이 항상 가정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리하여 여인은 일찍부터 잠깐 동안에 지나가는 성적 열정 때문이라기보다는 음식 필요성 때문에 진화하는 사회 구조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으며 여자는 자아 유지에 있어서 필수적인 동반자가 되었다. 여인은 양식을 제공하는 자였고 짐을 나르는 짐승이었으며 난폭한 분노를 나타내지 않으면서 심한 학대를 견디려고 하는 동행자였고 바람직한 이 모든 특색들 외에도 여인은 성적인 만족을 위해 항상 존재하는 수단이었다. 문명사회 속에서 영구적으로 유지되는 가치 있는 것들 거의 대부분은 가정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가정은 평화로운 집단을 이루는 데 있어서 처음으로 성공한 것이었는데 남성과 여성은 자신들의 반목을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를 배우면서 동시에 자기 자녀들에게 평화를 추구하도록 가르쳤다. 진화 안에서 결혼의 기능은 단순히 개인적 행복의 실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종족 보존을 위한 보험이었다. 자아 유지와 자아 영속은 가정의 실제적인 목적이었다. 자아 만족은 성적 연합을 보장하는 격려라는 것을 제외한다면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다. 자연 본성은 생존하는 것을 요구하지만 문명의 기법이 결혼의 즐거움과 가정생활의 만족이 증가하는 것을 계속하고 있다. 허영심이 자존심, 열정, 그리고 명예를 망라하도록 확대되어 있다면 우리는 이들 경향들이 인간 협동체의 형성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들이 사람들을 함께 묶어주는지 분간할 수 있다. 이는 그러한 감정들이 앞에서 과시할 수 있는 청중들 없이는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이다. 허영심은 수월하게 그 스스로 다른 감정들과 연합되고 자신을 과시하고 만족할 수 있는 사회적 경기장이 필요하다는 충동을 느끼게 한다. 감정들의 이 집단이 일찍부터 예술과 예식, 그리고 각종 형태의 운동 경기와 시합이 태동되도록 원인을 제공하였다. 허영심은 사회가 탄생되는 데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이 계시들이 있을 시기에 허영심 많은 세대의 빗나간 투쟁들은 고도로 특화된 문명의 복잡한 구조 전체를 궁지에 빠뜨리고 침몰시키려고 위협하고 있다. 즐거움 요구는 오래전부터 배고픔 요구를 대치시켜왔다. 자아 유지를 위한 합리적인 사회적 목표들은 자아 만족을 위한 저급하고 위협적인 형태들로 급속도로 전환되고 있다. 자아 유지는 사회를 이룩하고 있지만 곱비 풀린 자아 만족은 어김없이 문명을 파괴한다. 3. 귀신 공포의 사회화 영향. 원시적인 욕망들은 기원적 사회를 형성시켰다. 그러나 귀신에 대한 두려움이 사회를 묶게 하였고 그 실제에 관한 인간 외적인 양상을 전해주었다. 일반적인 두려움은 생리적으로 기원된 것인데 즉 육체적인 고통, 만족되지 못한 열망 또는 이 세상의 어떤 재난에 대한 두려움이지만 귀신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의 새롭고도 심한 종류의 공포였다. 인간 사회의 진화에 있어서 단일한 요소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아마 귀신에 대한 꿈이었을 것이다. 비록 대부분의 꿈들이 원시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을 크게 혼란시켰을지라도
귀신에 대한 꿈은 초기 인류를 실제적으로 공포의 도가니에 몰아넣었고 미신적으로 꿈을 꾸는 이들로 하여금 영적인 세계에 대한 막연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허구적인 위험들에 대항하여 서로를 보호하기 위한 자발적이고도 진지한 연합 속에서 서로 손을 잡게 하였다. 귀신에 대한 꿈은 마음을 소유한 인간 유형과 동물 사이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초기 현상들 중의 하나였다. 동물들은 죽음 이후의 생존을 바라보지 못한다. 이러한 귀신의 요소를 제외한다면 모든 사회는 근본적인 필요성들과 기본적인 생물학적 충동들 위에 세워졌다. 그러나 귀신에 대한 두려움은 문명의 하나의 새로운 요소, 각 개별 존재의 기본적인 필요들로부터 밖으로 뻗어나가고 멀리까지 퍼지는, 그리고 그 집단을 유지하기 위한 투쟁보다도 훨씬 심각하게 떠오르는 하나의 두려움을 제공하였다. 죽은 시체로부터 떠난 영들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의 새롭고도 놀라운 형태의 두려움, 무시무시하고 강렬한 공포심을 드러내게 되었는데, 그것은 초기 시대의 산만한 사회 계층이 더욱 속속들이 질서가 잡히도록 기여하였고, 고대의 원시 집단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교육 단련하도록 기여하였다. 이러한 어리석은 미신은, 그 중의 일부는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데, 비존재적이고 초자연적인 미신적 두려움을 통하여 후대의 지혜의 근원인 주님께 대한 두려움을 발견하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었다. 진화에 대한 근거 없는 두려움들은 계시에 의하여 영감을 받는 신에 대한 외경심으로 대체되도록 되어 있다. 귀신을 두려워하는 초기 예식은 강력한 사회적 속박이 되었고, 그 후로 먼 훗날까지 인류는 영성 달성을 위해 어느 정도 분투해왔다. 굶주림과 사랑이 사람들로 하여금 뭉치도록 이끌었고, 허영심과 귀신에 대한 두려움은 그들을 함께 묶어주었다. 그러나 평화를 조장하는 계시들의 영향이 없다면 이 감정들 자체만으로는 인간의 상호관계에서 생기는 의심과 갈등으로 인한 긴장감을 감당할 수 없다. 초인간 근원으로부터 도움이 없다면 사회의 긴장감은 어떤 한계에 도달할 때 폭발하게 되며 사회를 동원시키는 바로 이들 영향력, 굶주림, 사랑, 허영심, 그리고 두려움은 인류가 전쟁과 학살로 뛰어들도록 도모한다. 인간 종족의 평화적인 성향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자질이 아니며, 그것은 계시된 종교의 가르침으로부터 진보적인 종족들의 누적된 체험으로부터 유래되지만 특별히 평화의 영주인 예수의 가르침으로부터 유래된다. 4. 사회관례의 진화. 모든 근대 사회적 관례들은 너희들의 야만적인 조상들의 원시적인 관습들이 진화되어 나타난 것이며, 오늘날의 풍습들은 과거의 관습들이 변화되고 확대된 것이다. 습관은 개별 존재적인 것이고 관습은 집단적인 것이며, 집단적인 관습들은 풍속 또는 부족적 전통들, 큰 덩어리의 풍습들로 발전된다. 오늘날 인간 사회의 관례들 전체는 이러한 초기의 시초들로부터 초라하게 기원되었다. 사회관례가 집단적인 삶을 대규모적인 생활에 맞추기 위한 노력에서 기원되었다는 사실과, 그 사회관례는 사람의 최초의 사회적 제도였다는 사실을 명심해야만 한다. 그리고 이러한 부족적인 반응들 전체는 고통과 굴욕을 당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기쁨과 힘을 누리기 위하여 탐구하는 노력에서 발생되었다. 언어의 기원과 마찬가지로 풍속은 항상 무의식적이고 무계획적으로 기원되며,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신비 속에 가려져 있는 것이다. 귀신에 대한 두려움은 사람으로 하여금 초자연적인 존재를 상상하도록 강요하였고, 그리하여 종교와 윤리라는 강력한 사회적 영향력이 형성되도록 기초를 마련하였으며, 이것들은 다음에 침범할 수 없는 사회 관례와 관습들로 세대에서 세대로 계속 보존되었다. 초기에 많은 것을 제정하고 결정화를 이루게 했던 한 가지 사회 관례는 죽은 자는 그 사람이 살았고 죽었던 길들에 대하여 질투한다는 믿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육신으로 살 때 자랑이 되었던 삶의 규칙들을 감히 가볍게 멸시하여 다루면서
살아가는 필사자에게 무시무시한 형벌을 가하기 위하여 다시 찾아올 것이라고 믿었다. 이 모든 것들은 오늘날 황색 인종들이 자기들의 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에서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 나중에 발달한 원시 종교는 사회 관리를 안정시킴으로써 귀신에 대한 두려움을 크게 강화시켰지만 진보된 문명은 두려움에 속박된 상태와 미신의 노예 상태로부터 인류를 점점 더 해방시켜 왔다. 달라마시아의 선생들이 해방과 자유를 제공하는 가르침을 주기 전에는 고대의 사람은 사회 관례의 예식에서 무기력한 희생자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원시 야만인은 끝없는 예식에 의해서 행동의 제약을 받았다. 아침에 깨어나는 시간으로부터 밤에 자기 동굴로 돌아가 잠이 드는 순간까지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은 바로 그렇게 자기 부족의 풍속에 일치되도록 이루어져야만 하였다. 그는 관례의 횡포에 노예가 되어 있었고 그의 삶은 자유롭거나 자발적이거나 기원적인 것이 전혀 없었다. 그러한 상태에서는 보다 높은 정신적, 도덕적 또는 사회적 생활이 자연스럽게 진보될 수 없었다. 초기의 사람은 관습에 의해서 꼼짝도 못하게 붙들려 있었으며 야만인은 관례의 실제적인 노예의 상태에 있었지만 감히 새로운 방법의 사고와 개선된 방법의 생활을 시도하려는 변화된 유형의 사람들이 이따금씩 생겨나곤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시적 사람의 타성은 너무 빠르게 진보하는 문명의 파괴적인 잘못된 조절로 너무 갑작스럽게 변하는 것을 반대하는 생물학적 안전제동 장치를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관습들은 순전히 악한 것은 아니었으며 그것들의 진화는 계속되어야만 하였다. 급진적인 혁명에 의해서 그것들을 일괄적으로 변화시키려고 시도하는 것은 문명의 연속성에 있어서 거의 파멸적인 것이나 다름없다. 관습은 문명을 함께 묶어주는 연속적인 생명 역할을 해왔다. 인류 역사의 경로는 폐기되는 관습들과 진보한 사회적 습관들 중에서 남은 것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보다 향상되고 더욱 알맞은 관습들을 제외시켜 지키지 않고 무작정 자신의 것을 내버리는 문명은 어떤 경우에도 결코 존속되지 못하였다. 어느 사회의 생존은 주로 그 사회 관례의 진보적인 진화에 달려있다. 진화적인 관습의 진보는 실험에 대한 욕구에서 발생되며 새로운 관념들이 제시된다. 경쟁이 일어난다. 진보하는 문명은 진보적인 관념을 포옹하고 지속되며 시간과 환경은 결국 보다 알맞은 집단이 살아남도록 선택한다. 그러나 이것이 인간 사회의 조직 속에서 각각의 분리되고 고립된 변화가 더 나았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 않다. 결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유란시아 문명이 오랫동안 진보적인 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퇴보가 있었기 때문이다. 5. 토지 기법, 관리 기술들. 땅은 사회가 공연되는 무대이고 사람은 배우들이다. 그리고 사람은 자신의 연기를 땅의 환경에 순응시켜야만 한다. 사회 관례의 진화는 항상 땅과 사람의 비율에 의존된다. 그것을 식별하는 것은 힘들지만 이것은 사실이다. 땅에 대한 사람의 기법 혹은 생계를 위한 기술들과 자신의 생활 기준을 합치면 풍속, 사회 관례의 총계가 된다. 그리고 삶에 있어서 요구되는 것들에 대하여 사람이 조절한 것을 모두 합치면 자신이 개척한 문명이 된다. 가장 초기의 인간 문화는 동반구에 있는 강들을 따라서 이루어졌으며 문명이 힘차게 발달하는 데 있어서 4개의 큰 단계가 있었다. 그것들은 다음과 같다. 1. 채집 단계. 양식에 대한 필연성과 굶주림은 최초의 산업 조직 형태, 원시적인 양식 채집 작업을 형성시켰다. 어떤 때에는 땅에 떨어진 양식을 찾는 그러한 굶주린 자들의 행렬이 10마일에 이르기도 하였다. 이것은 원시적인 방랑기의 문화였으며 현재 아프리카의 부심원 종족들이 따르는 삶의 형태이다. 2. 수렵 단계.
무기를 만드는 도구들이 발명됨에 따라서 사람은 사냥꾼이 되었고 그리하여 양식의 노예된 상태에서 상당히 벗어나게 되었다. 위험한 전투에서 손을 심하게 다치자 생각이 깊은 안돈의 후예는 팔 대신에 긴 막대기를 사용하고 그 끝에는 손 대신에 단단한 부식돌 조각을 힘줄로 붙들어 매는 관념을 다시 발견하였다. 여러 부족들이 이와 비슷한 방법들을 독자적으로 발견하였고 이러한 다양한 형태를 갖는 망치 모양의 연장들은 인간 문명에서의 위대한 전진 단계 중의 하나를 나타낸다. 오늘날에도 오스트레일리아의 어떤 원주민들은 이 단계에서 거의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 있다. 청색 인종들은 숙련된 사냥꾼과 덫을 놓는 자가 되었고 강에 담을 만들어서 많은 물고기를 잡았으며 남는 것은 겨울 양식을 위하여 건조시키기도 하였다. 여러 가지 형태의 교묘한 함정과 덫이 사냥감을 잡는 데 사용되었지만 좀 더 원시 종족일수록 좀 더 큰 동물은 사냥하지 않았다. 3. 목축 단계. 이러한 문명 현상은 동물들을 길들임으로써 가능하게 되었다. 아랍 족속과 아프리카의 원주민들은 아주 최근까지도 목축을 하는 민족에 속하고 있다. 목축 생활로 말미암아 양식의 노예되었던 상태는 훨씬 더 줄어들었고 사람들은 자기 자산의 증식, 자신이 소유한 짐승떼의 증식에 의존하여 사는 방법을 배웠으며 이것으로 말미암아 문화와 진보를 위해 더 많은 시간을 부여하게 되었다. 목축 이전의 사회는 이성 간의 협동의 사회였지만 동물 사육이 확산되면서 여인들은 사회적 노예 상태의 깊은 곳에 밀어넣었다. 그 이전 시대에는 동물성 양식을 준비하는 것이 남자들의 의무였고 식물성 식품을 제공하는 것은 여자들의 일이었다. 그러므로 남자가 자신의 실제에서의 목축 시대로 들어가게 되자 여자들의 존엄성은 엄청나게 떨어졌다. 여자는 생활에 필요한 야채를 가꾸기 위하여 여전히 수고를 해야만 하였지만 남자는 풍부한 동물성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기 가축대를 돌보기만 하면 되었다. 그렇게 해서 남자가 여자와 관계없는 상대적으로 독립적이 되어갔다. 목축 시대 전체를 통하여 여자의 지위는 점점 더 낮아졌다. 이 시대가 끝나가면서 여자가 인간 동물이나 다름없는 지위가 되었고 일하는 것과 인간 자손을 낳는 일이 맡겨졌으며 가축대가 노동을 하고 새끼를 낳도록 기대된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다. 목축 시대의 남자들은 자기 가축들을 무척 소중하게 다루었다. 남자들이 자기 아내에 대하여 이보다 더 깊은 애정을 발전시킬 수 없었으니 모든 것이 더욱 딱한 일이었다. 4. 경작 단계. 이 시대는 식물들을 길들임으로써 가능하게 되었으며 가장 높은 유형의 물질 문명에 해당된다. 칼리가스티아와 아담 둘 모두 원예 기술과 경작 기술을 가르치려고 노력하였다. 아담과 이브는 목축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채소를 가꾸는 사람이었으며 채소를 가꾸는 일은 이 시대의 가장 진보된 문화였다. 식물들의 성장은 모든 인류 종족들을 고상하게 만드는 영향을 끼쳤다. 농업으로 말미암아 세계의 땅에 대한 사람의 비율은 배가 되었다. 그것은 그 전에 있었던 문화 단계의 목축 생활과 합쳐질 수 있었다. 세계의 단계가 겹쳐졌을 때 남자들은 사냥을 하였고 여자들은 땅을 경작하였다. 목축을 하는 자들과 땅을 경작하는 자들 사이에는 항상 마찰이 있었다. 사냥꾼과 목축을 하는 자들은 투쟁적이고 호전적이었으며 경작을 하는 자들은 평화를 더욱 사랑하는 태도를 가졌다. 동물들과의 연합은 투쟁과 무력을 촉구하였고 식물들과의 연합은 인내와 침착성과 평화를 서서히 가르쳐 주었다. 농업과 산업주의는 평화로운 활동들이다. 그러나 세계적인 사회적 활동들로서의 두 산업들 모두의 약점은 자극과 모험심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인간 사회는 사냥을 하는 단계로부터 목축의 단계를 거쳐 농업을 하는 사유지 단계로 진화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진보적인 문명의 각 단계마다
떠돌이 생활은 점점 더 감소되었고 사람들은 점점 더 가정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산업이 농업을 보충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농업을 하지 않는 시민 계급들이 점점 더 도시화를 이루었고 숫자가 점점 더 배가 되었다. 그러나 가장 높은 사회적 발전이라도 반드시 견고한 농업적 기반에 기초를 두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그 지도자들이 깨닫지 못할 때에는 산업시대가 계속될 희망이 사라지고 만다. 6. 문화의 진화. 사람은 흙으로부터 창조된 존재, 자연으로부터 태어난 존재이며 땅으로부터 도망치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친다 하여도 마침내는 확실히 실패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너희는 흙에서 왔으니 반드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글자 그대로도 틀림없는 말이다. 사람이 당하였던 그리고 당하고 있는 땅에 대한 기본적인 투쟁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초기 인간 존재들이 이룩하였던 최초의 사회적 연합은 이러한 땅과의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땅에 대한 사람의 비율은 모든 사회적 문명의 기초가 된다. 사람의 지성은 과학과 기술에 의하여 땅의 소산을 증대시켰으며 동시에 자손의 자연적인 증가는 조정되었고 그리하여 문화적 문명 건설에 재료와 여가를 제공하였다. 인간 사회는 인구가 토지 경작 기술에 따라서 정비례하고 또 반대로 주어진 생활 수준에 반비례하도록 변하여야만 한다고 선언하는 법칙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 이러한 초기 시대 전체 기간 동안 사람들과 땅의 관계에 있어서의 그 공급과 수요 법칙은 심지어 오늘날보다도 더욱 심하게 그 두 가지의 예상 가치를 결정하였다. 풍부한 땅. 점령되지 않은 지역이 있던 시대 동안에는 사람들에 대한 필요성이 컸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 생명에 대한 가치는 더욱 증대되었으며 그리하여 생명을 잃는다는 것은 매우 끔찍한 일이었다. 땅이 부족하여 그에 따라 인구가 과밀하게 된 기간 동안에는 인간의 생명이 비교적 가치가 떨어지게 되어 전쟁과 기근 그리고 역병이 별로 중요시되지 않았다. 땅의 소산이 줄어들거나 인구가 증가될 때 필연적으로 투쟁이 재현되고 인간 자연 본성의 가장 나쁜 특색들이 표면으로 드러난다. 땅의 소산의 증대와 기계적인 기술들의 확장, 그리고 인구의 감소 등은 모두 인간 자연 본성에 더 좋은 면이 개발되도록 육성시키는 경향이 있다. 변방 개척자 사회는 인간성에서의 특별한 훈련이 필요 없는 그러한 면을 발달시킨다. 순수 예술과 참된 과학적 진보는 영적인 문화와 함께 땅 사람의 비율보다 약간 낮은 상태에 있는 농업과 산업 인구에 의해 지원될 때 보다 큰 생활 중심지에서 가장 잘 번성해왔다. 도시들은 선한 쪽이든 악한 쪽이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힘을 항상 몇 배로 만든다. 가족의 크기는 생활 기준에 의해서 늘 영향을 받아왔다. 생활 기준이 높아질수록 가족의 크기는 고정된 상태 또는 점진적으로 소멸될 때까지 점점 줄어든다. 여러 시대를 지나는 동안 내내 생활 기준은 단순한 양과 대조해서 살아남는 인구의 본질 특성을 결정해왔다. 생활 기준의 지역적인 등급은 새로운 사회적 특권 계급, 새로운 사회 관리가 태동되도록 한다. 생활 기준이 너무 복잡하게 되거나 너무 심하게 호화스럽게 되면 그들은 급속도로 자멸한다. 특권 계급은 조밀한 인구에 의해서 야기되는 날카로운 경쟁의 심한 사회적 압력에 의해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결과이다. 초기 종족들은 인구를 제한하기 위해 고안된 관습들에게 종종 의존하곤 하였는데 모든 원시적 부족들은 불구자와 병약한 아이들을 죽였다. 여자 아이들은 아내로 구매되기 전에 살해되는 경우가 많았다. 어떤 경우에는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죽이기도 하였지만 그들이 좋아하는 방법은 아이를 버리는 것이었다. 둘 이상이 동시에 태어나는 것은 마술에 의한 결과 또는 부정을 탔기 때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쌍둥이의 아버지는 대개 그 중에 하나를 죽이려고 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같은 성의 쌍둥이는 살려주었다.
쌍둥이에 대한 이러한 금기가 한때 보편적으로 퍼지기도 하였지만 안돈 후예들의 사회 관례는 그러한 것들을 전혀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그 민족들은 쌍둥이를 항상 좋은 행운의 징조라고 여겼다. 많은 종족들은 낙태 기법을 연구하였고 이러한 관습으로 말미암아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는 것을 금기 사항으로 여기는 것이 매우 일반화되게 되었다. 미혼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자기 아이를 죽이도록 하는 것이 오랫동안 관습으로 지켜졌지만 보다 문명화된 집단들 가운데에서는 이 사생아들이 그 소녀의 어머니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 많은 원시시족들이 낙태와 유아 살해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멸절되었다. 그러나 사회 관례의 명령과는 상관없이 일단 젖을 먹인 후에는 아이들이 거의 살해되지 않았다. 심지어는 20세기에 이르러서도 이러한 원시적 인구 조절 방법이 여전히 존속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에는 둘 또는 셋 이상의 자녀를 기르기를 거부하는 부족이 있다. 최근에도 5번째로 태어나는 아이마다 먹어버리는 야만적인 부족이 하나 있었다. 마다가스카르에 있는 어떤 부족들은 아직도 특정한 불길한 날에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을 전부 죽이고 있으며 전체 신생아들 중에서 약 25%가 죽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 세계적인 관점에서 보면 과거에 있어서 인구 과밀 현상이 심각하게 일어난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전쟁이 줄어들고 과학에 의해서 인간의 질병이 점점 더 억제된다면 가까운 미래에 그것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그러한 때가 이르면 세계를 이끄는 지혜자들에게 엄청난 시험이 다가올 것이다.